중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올라오니까 제가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승민입니다. 국회의원이 300명 있는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에서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고대하고 성신여대 앞까지만 오고 여기 외대 앞까지 안 와가지고, 예, 제가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반갑고요. 이 동네가 제가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76년인데요. 아주 친한 친구가 여기 외대 여러분 선배입니다. 영어학과 선배인데 지금은 저보다는 영어 훨씬 더 잘하고요. 맨날 영어로 기사를 쓰니까, 예, 지금은 아주 중견 이 영자지 기자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 자취집에 자주 와서 자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는 요 바로 옆에 홍릉에 아주 오랫동안 제가 첫 직장이라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외대, 경희대 이 앞에는 밥 먹으러도 많이 오고 해서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 건물은 제가 처음 보는 건물이고요.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온다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이래 야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영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축제를 건전하게 하세요? 예? 아니 이 시간이면 이제 뭐 맥주 막걸리 먹고 이렇게 한 잔 취해가지고 그럴 때 아닙니까? 예. 맞아요. 예. 여러분들하고 오늘 너무 길지 않게 제가 이야기도 좀 하고요. 또 여러분들 저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하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어요. 유희동 의원 어디 계십니까? 이리 와보세요. 요 밝은 데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선배 국회의원인데, 네. 경기도 평택의 유의동 의원님입니다. 경상도 사람은 복모음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유의동 의원인데요. 제가 요 마이크 잠깐만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어과 90학번 유의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요. 얼굴이 되게 까마세요. 그래서 태국어과 졸업을 했다길래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조금 오해한 측면도 있는데, 유희동 의원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재선 의원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는 기차간에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정치 이야기인데요. 정치 이야기를 좀 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끝나고 나면 뭐 사진도 찍고, 저는 오늘 밤에 다른 약속 없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다 가실 때까지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는 제가 제 딸이 다니는 동국대에 가서 요런 데에서 강의를 할 뻔했는데 동국대에서는 잘렸어요. 그래서 외대가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외대에서는 뭐 하루 전날 자르고 이런 거 없냐고 열심히 알아보니까 외대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와도 좋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정치, 여러분들 요즘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정치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들 나이에서 겪어보지 못해서 아직 완전히 실감을 못할 겁니다. 정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활, 여러분들이 24시간 365일하고 관계된 모든 일들을
모든 이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가 정치인데, 그 정치가 잘못되면 한 나라가 절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오랜 어려운 역사를 다 겪고 전쟁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 경제는 성장이 안 되고 사회는 양극화 때문에 막 무너져 내리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정말 잘 사는 대한민국,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느냐, 이거는 국민들 여러분들 손에도 달렸지만 결국은 정치인들 손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뽑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그 얼마나 많은 잘못이 그 안에 있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알면 속도 많이 상하고, 또 정치가 정말 중요한데 이 정치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정치는 여러분들 등록금, 여러분들 군대 가면 몇 개월을 군에서 근무할지,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할지, 북한 핵미사일 저거 어떻게 대응을 할지, 우리 여러분들 일자리 문제, 결혼 문제, 보육, 교육, 주택, 의료, 모든 게, 세상의 모든 게 정치가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이 세상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직업이에요. 국회의원들 신뢰도 조사하면 늘 제일 꼴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맨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결정을 매일매일 국회에서 하고요.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금도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 만나고 계세요. 저녁을 드시고 계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운명하고 관련된 정말 중요한 그런 약속과 합의 같은 게 오늘 밤에 정말 밤을 새더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큰 야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또 거기 안 갔어요. 근데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셨으니까 앞으로 5년 우리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들하고 또 국회하고 사법부하고 이 나라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이런 주변 나라들 상대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평화, 생명, 안전을 지킬지, 이런 문제 다 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욕만 하지 말고 정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꼭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치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투표는 열심히 하시죠? 작년에 총선 때 저는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 작년에 총선 때 여러분들 투표율 보니까 야, 진짜 겁나더라고요. 20대, 30대 투표율이 이제는 50대, 60대 투표율하고 못지않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왔고, 이번 대선 때도 보니까 여러분들 투표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정치에 참여하는 그냥 최소한의 의무를 다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더 많아요. 옛날에 1970년에 유명한 경제학자인 허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Exit Voice Loyalty라는 건데요. Exit Voice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뭐 어떤 거 마음에 안 들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떠나버리고 관심 끊어버리고 참여 안 하는, 이런 게 Exit입니다. Voice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게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목소리를 그냥 내는 거예요. 참여해서 목소리 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사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무슨 요즘 헬 조선이다 이러면서
나 이 나라 진짜 떠나고 싶어. 미국이고 캐나다고 호주고 어디 이민 가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거는 엑시트이에요, 엑시트. 그런데 이 사회를 여러분들 손으로, 내 손으로 어떻게든 고쳐보겠다. 그게 보이스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보다 더 못한 열등한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가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고 투표도 대충대충 해버리고, 예? 최선이 아니면 차선, 아니면 최악은 피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이 골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냥 골라주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여기는 우리 영대인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예, 그런 통역도 하고 기자도 되고 회사도 가고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창업도 할 수 있고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지면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면서 그 직업에서 열심히 5년, 10년, 15년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벽에 탁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있는 이 조직에서, 이 회사에서 뭔가 좀 고쳐보려고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모순 덩어리고 너무 부조리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게 그냥 벽에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제가 요 옆에 동네 홍릉에 KDI라는 연구소에서 한 14년쯤 있었는데요. 97년에 IMF 위기가 터졌는데 그때 제가 경제학자로서 가장 무력감을 많이 느꼈던 때예요. 이 바보같이 어떻게 이런 IMF 위기가 와서 거리에 그냥 노숙자가 쏟아져 나오고 30대 재벌 중에 절반이 그냥 망하고 그 밑에 중소기업들은 그냥 부도가 나고 개인 사업자들도 부도가 나가지고 전부 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 싼값에 다 가져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야, 경제학자인 내가 도대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이거 뭐 했냐는 그런 아주 자괴감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사회가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국민들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나라가 영 이상한 데로 간다는 것을 느끼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만약 그런 벽에 부딪히면 저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나서서 내가 직접 정치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동네 구의원이 될 수도 있고, 시의원이 될 수도 있고요,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가 어떤 벽에 부딪혔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지고 싶은데 그거를 해결하는 힘을 어디서 나오느냐? 그 힘이 정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판에 와서 진흙탕이라고 하는 이 정치판에 와서 지금 17년이 지나고 이제 18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18년 동안 진흙탕 같은 현실 정치에서 제일 제가 많이 느낀 거는 이 정치가 정말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제일 많이 느꼈어요. 저는 뭐 가톨릭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바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정치가가 최고의 자비를 베푸는 직업이고 공공선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치가가 굉장히
정말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뒤집어 해석을 하면 그분도 아르헨티나 빈민굴에서 신부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정치가들 타락하고 부패하고 삐뚤어진 그런 정치가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치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정치가가 정말 중요하고 잘하기만 하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나라 보수고요, 진보고 좀 더 많이 반성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보수 정치인이니까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보수 정치인이고 저는 보수 정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보수 정치를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새누리당에 있다가 바른정당이라는 조그마한 당에 지금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20명밖에 안 되고요. 우리 국회의원이 20명까지가 20명 이상이 돼야지 원내 교섭단체라고 해서 국회에서 교섭력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한 명만 나가면 한 명만 탈당해가지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원내 교섭단체가 깨지기 때문에 지금 간당간당하게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바른정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든 거 이거는 보수를 진짜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지난 대선에서 제가 딱 보니까 저를 찍은 사람이 그리 많은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려면 보수 진보 둘 다 엄청 바뀌어야 되고요. 저는 보수 정치인이니까 저는 보수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학생들한테는 보수라고 그러면 그냥 뭐 낡고 늙고 부패하고 이런 이미지만 갖고 계실지 몰라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지금 69년이 지났는데 그 69년 동안 59년을 보수 정당이, 보수 정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1998년부터 2008년 2월까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을 제외하고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9년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잘된 게 있다면 북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나라를 지켰다. 경제가 그나마 이 정도 되도록 그래도 어떻게 했다. 또 민주주의를 수용했다. 그런 잘한 게 있으면 저는 그건 보수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도 보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보수가 뭐가 잘못됐느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세 가지 보수가 굉장히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보수가 정권을 찾아온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보수가 정말 잘못한 게 많았어요. 첫째, 굉장히 무능했어요. 저희들은 선거할 때 새누리당 한나라당 있을 때 선거할 때 이렇게 티셔츠 입고 거기 등판에다가 경제 살리는 새누리당 이렇게 막 적어놓고 다녔는데 우리 경제 못 살렸습니다. 무능한 거죠. 안보에서도요 무능했어요. 2006년 노무현 정부 임기가 끝날 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수 정권 기간 동안 핵실험을 5번을 더 해가지고 5번이 아니죠. 4번을 더 해가지고 미사일은 수도 없이 쏘고요. 그 북한이 지금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거의 실전 배치할 정도로 됐기 때문에 보수가 안보도 잘했다고 절대 이야기를 못합니다. 보수는 무능했습니다. 우리는 유능한 줄 알았는데 우리는 유능하다고 늘 국민들한테 우리가 정권 잡으면 안보고 경제고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무능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두 번째, 보수가 정의롭지 못했어요.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고 우리 헌법 가치에 나오는
정의,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이거 보수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보수가 따뜻하질 못했어요. 97년에 IMF 위기가 터지고요. 우리나라는 두 번의 정치적, 경제적 변곡점이 있었는데요. 87년에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87년에 헌법을 고치고 직선제 개헌을 했고요. 그때부터 6명, 지금 7번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97년에는 IMF 위기가 터졌는데 IMF 위기는 경제 사회를 완전히 그냥 양극화 시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양극화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사회 각종 불평등 양극화 문제들 그게 사실은 97년 IMF 위기 이후에 한 20년간 계속이 되어 왔는데 보수가 정권을 잡고 나서도 보수가 한다는 거는 너무 차갑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가진 자 재벌 부자 편을 드는 이런 정책만 해가지고 중산층 서민들이 보수로부터 계속 마음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저는 작년에 대통령 탄핵 사태가 없이 그러면 올 9일날 대통령 선거도 없었고요. 그러면 2017년 12월 19일날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만약 대통령 탄핵 사태가 없었더라도 저는 보수가 무능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해서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한나라당 시절, 새누리당 시절에 제가 야당을 할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정말 싸우는 투사였는데 여당이 되고 나니까 엄청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을 하고 이러면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보수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것만이 우리가 정권을 진보한테 넘겨준 그런 원인이었다면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가 하고 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탄핵돼가지고 구속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고 당에서 쫓아내고 또 친박의 상징이라고 되어 있는 뭐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같은 사람 제명하고 그러면 보수가 대한민국 보수가 여러분들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멀쩡한 보수로 다시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른정당이 비즈니스로 치면 새로 이제 20명 국회의원을 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하면 여러분들 10개 중에 9개는 망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 나라를 정말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만드는 그런 정치가 되려면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보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사람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진보, 이게 정말 수준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고 저희들 바른정당, 특히 저는 그런 보수의 개혁, 보수의 황골탈퇴를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정치를 보실 때 이제는 좀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요. 무엇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옳은 길인지, 어떤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똑바로 할 정치인들인지 판단을 해주시고 그게 여러분들의 투표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맨날 기도를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제발 좋은 정치가를 우리들한테 많이 보내달라 이렇게요. 나쁜 정치가들이 하도 많아서 좋은 정치가 많이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데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외교 안보를 보나 경제를 보나 정말 정치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바른정당은 주호영 권한대행이 갔고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또 우리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이렇게 지금 저녁을 먹고 계시는데, 저녁은 다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들 모여 가지고 오늘 밤에 12시가 넘어도 좋으니까 제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옳은 길로 합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각자 입장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생각이 다 옳다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안철수 대표도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당장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미국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미국의 트럼프가 맨날 말폭탄으로 당장 오늘 밤이라도 서로 그냥 미사일을 쏘고 전쟁이 날 것 같은 이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떻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룰지, 만약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그 점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의 여야 지도자라는 분들이 오늘 밤에 정말 중요한 합의를 해주길 바라요. 그리고 경제나 복지나 교육이나 노동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 때 약속한 거 그거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국민들 삶을 위해서 정말 제일 필요한데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법을 바꾸고 어떻게 정책을 할지 오늘 밤에 그분들이 좀 큰 합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전라남도 장성의 백양사라는 절에 가서 거기 법회에서 강의를 그 주지 스님하고 이렇게 방송 인터뷰 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가기 바로 전에 그 장성의 저수지에 어떤 모녀가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모녀가 그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을 못해서, 마지막 날까지 마련을 못해서 엄마와 딸이 그 저수지에 그렇게 차를 몰고 들어가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송파 세모녀 사고하고 거의 똑같은 일이, 그런 일이 계속 우리 사회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슬프고 억울하고 그런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고치던 김모군이 한 달에 월급을 140만 원 받는데 비정규직이었고요. 그 김모군이 구의역에서 사망했고요. 우리 군에도 사회에도 어디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가장 급한지 그거를 좀 알고 우리 사회 문제를 하나씩 고쳐가는 그런 합의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합의를 하는 게 수준이 높은 정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무원 17만 4천 명 5년 안에 덮겠다 이러고, 공공부문에 국민들 세금으로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 그러면서 사실 분배 정책만, 복지 정책만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의 세금은 걷지는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젊은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세 들면, 나이가 들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 전부 빚으로 남을 그런 정책들을 너무 과격하게 졸속으로 도입하는 이런 부분도 좀 고치고요. 그 보면 문제를 놔두고 보면 보수, 진보 각자가 세상을 보는 철학, 눈, 정책, 이념, 노선은 달라도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놓고 보면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통령을 만날 시간이 있으면 저는 대통령한테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바뀌어가자. 그게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과격하신 분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보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보수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정치의 수준이 정말 한 단계 올라가서 여러분들 지금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정치가 어떻게 합의를 해서 좌우, 진보, 보수가 이렇게 더 성숙한 정치를 해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그걸 잘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는 정치가 제발 그렇게 한 단계 수준이 높게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치에 좀 관심을 더 갖고 더 적극 참여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두 가지만 꼭 당부를 하면요. 영어대라서 이런 이야기가 뭐 얼마나 맥힐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민주공화국이란 말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 촛불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헌법 1조 1항에 있는 민주공화국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런 계기가 된 김에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만 꼭 좀 부탁을 하고 제 말씀 마치고 싶어요. 하나는 여러분들 87년에 만든 헌법을 꼭 한번 정독을 하시고요. 재미없으면 두 번, 세 번 또 읽어보시고 그게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직접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87년에 만든 헌법은 저는 굉장히 훌륭한 헌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대에 맞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개헌을 해야 되면 언젠가는 해야죠. 내년에 한다 그러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헌을 해서 뭐 권력 구조를 무슨 4년 중임 대통령제나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나 이런 걸로 바꾸는 것도 뭐 그게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할 수도 있는데요. 87년 그 헌법만 보더라도 그 안에 너무나 훌륭한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 헌법도 보수는 그 안에서 자유시장 경제다, 성장이다 이런 것만 자꾸 보고요. 진보는 헌법 안에서 맨날 평등이다, 복지다 이런 것만 쳐다봐요. 근데 우리 헌법은 진보, 보수가 각각 그냥 외눈박이 같이 주장하는 그런 훌륭한 가치들이 우리 헌법 안에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이게 87년 헌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헌법은 죄가 없는데 대통령이 잘못했고요. 대통령 주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공화국 중에요.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뭔지는 여러분들 대충 그냥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거랑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행정부, 의회, 국회, 법원 이렇게 보면서 민주주의가 대충 어떤 거다라는 거는 대충 이렇게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화국이라는 게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니까요. 민주주의 국가고 공화주의 국가입니다. 공화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여러분도 공화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지 몰라요. 공화국이라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자꾸 생각나고 해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공화국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요. 근데 공화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들, 정의, 자유와 평등, 공정과 법치, 공공의 선 이런 가치들이 공화주의, 공화국, 공화라는 그 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북한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서 공화국이란 말을 오염시키고 옛날에
군사 정권 시절에 공화당이라는 당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공화라는 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화주의, 진정한 공화국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부패, 이런 문제들하고 아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500년, 600년 전에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이태리에서 프랑스로 이렇게 번진 그 사상, 근대 정치의 사상의 아주 뿌리에는 이 공화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헌법에서 다른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민주공화국 중에 이 공화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젊은 분들이, 학생들이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읽어보고,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게 공화국일까? 함께 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게 어떤 거고, 거기에 어떤 가치와 원칙들이 중요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 계속 살아가면서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기회가 오고요. 선거는 계속 있고요. 선거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어떤 당의 당원이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민활동,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시위를 하고 표현을 하고 데모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관심을 보이고 행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수준과 한국 정치의 수준이 이제는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는 한국 우리 외대 영대인들 중에 앞으로 제가 우리 유이동 의원님 소개시켜 드렸는데, 저하고 같이 정말 보수를 바꾸는 그런 아주 창업 모험을 같이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정말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직접 할 그런 분도 꼭 나오기를 바라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정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바로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저는 조금 말리고 싶어요. 여러분 분야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그러다가 왜 정치가 중요한지, 내가 왜 정치에 참여해서 이 세상을 바꿀 힘을 갖고 싶은지, 그런 걸 여러분이 직접 느끼고,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정말 충만해질 때, 그럴 때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직접 해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대인들, 제가 한 30분 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정도로 제 말씀은 줄이고, 오늘 이 야외에서 저는 가수도 아니고 노래도 못 부르고 그렇게 유명한 배우도 아닌데 이렇게 야외에서 좋은 무대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저한테 해주실 말씀이나 또 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서류가 있습니까? 네. 아, 이건 뭡니까?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만은. 그래야 저쪽 볼. 네, 저희가 그 강연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포스트잇으로 질문할 거 취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번 보시고 다 대답하고 싶으신 분이나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하나 뽑아보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그 20대 청년 세대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덕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전에 전혀 하여튼 못 듣고 뭐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만은,
20대 청년이든 누구든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배짱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요. 이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0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보다 뭐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살아본 결과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요. 친구가 뭐 무지 많고 뭐 어디가 너스리를 떨고 이런 사람도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외롭고 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평소에는 좋을 때는 한없이 서로 좋다가 사실 그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이럴 때 주위에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 자기를 진심으로 위로해줄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거 굉장히 행운입니다. 그래서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자기 자신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려면 상당히 좀 이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이라는 게 뭐 조그만한 스트레스, 어려움, 실패 이런 거 겪더라도 좀 훌훌 털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뭐 힘, 용기라 그럴까요? 그런 게 제일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막 진짜 예상치 않게 닥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좀 그걸 극복하는 힘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힘,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배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 예. 일단 너무 흔쾌히 강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저는 그 사회를 맡은 32대 영화대학 학생회장 전병수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 질문 하나 또 예. 네, 좀 정치적인 걸 수도 있겠는데 지난 대선에서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유승민 이름 석자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대선에도 도전할 생각이신지, 그렇다면 의원님이 그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220만 8,771표를 얻었는데요. 이게 이제 유권자의 6.78%여서 그 10%가 안 되면 그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을 못 받고요. 15%가 이제 돼야지 전액 보전받고 10% 15% 사이면 50%를 보전받는데 당에도 미안하고 도와준 분들한테 되게 미안한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한나라당, 새누리당 저는 이제까지 야당에서 시작해서 야당을 8년 하고 지금 이제 여당을 하다가 다시 이제 야당을 됐는데요. 근데 제가 큰 당에 있을 때, 큰 집에 있을 때 그냥 휩쓸려서 선거를 하고 이럴 때 몰랐던 그런 것들을 이번에 많이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를 찍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한 표 한 표가 정말 소중했고 그분들이 도대체 저를 왜 찍어 주셨을까에 대해서 지난 한 4개월 반 동안 굉장히 전국을 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안 될 거라고 알고 찍어주신 분들이고요. 제가 다니면 어떤 분은 너 찍고 싶었는데 홍준표 될까봐 문재인이나 안철수 찍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문재인 싫어서 문재인 될까봐 딴 사람 찍었다 이러는데 그 와중에 저를 찍어주신 분들은 이거는 분명히 뭔가 저한테 또 저희 당에 저에게 뭔가 진짜 바라는 게 있어서 찍어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뭘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오늘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낡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보수 정치 가지고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반쪽이 계속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으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아마 이 보수를 진짜 개혁을 해달라, 확 바꿔달라 이런 명령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보고 다음에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다 버릴 거냐, 아니면 제가 지난 선거에서 받은 그 소중한 표가 저에게 명령을 하는 대로 이 보수를 진짜 개혁하는데 제 모든 걸 바칠 거냐, 이렇게 만약 그게 선택이라면 저는 보수를 개혁하는데 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 길로 가서 그 길 위해서 제가 정말 보수가 정말 바뀌어가지고 제가 보수의 후보가 돼서 다음에 또 도전할 기회가 생기면 그러면 당연히 도전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뽑아보고 이제 즉석에서 드립니다. 영어도 있습니까? 영어로 하나 해볼까요? 예. 아니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죠. 예? 그 영어로 돼요. 자, 영어로 아니 저는 한국말로 대답할게요. 예.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every college student should know?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됐습니다. 예. 역시 한국인이 말씀하시는 거 알아듣기 편하네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글쎄요. 오늘 저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그냥 별로 답이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 세상을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와서 그러면서 배운 것들, 아는 거, 그냥 집에서 부모, 가족과 대화하고 그래 살면서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에서 그래 알던 것들, 거기에서 이제 대학이라는 문을 나서서 사회라는 데 발을 들이면 그 사회는 누구에게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사회는 그 전에 겪었던 세상보다는 훨씬 더 거칠고 험하고 진흙탕 같고 그런데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고 그 세상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걸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런 거는 뭐 책 보고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민으로 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어디서 가르쳐 주는지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어차피 겪어가면서 아는 거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어떤 그 울타리에 대해서, 그리고 크게는 이 나라 또 이 나라 바깥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학교에서 배우던 것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세상 인생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즉석에서 한번 이거 제가 다 뭐 지금 질문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거 다 뽑아가 가지고요, 떼가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거 별별 질문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즉석에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타단대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영대인의 밤이기 때문에 우선 영어대 학우분들께 우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 크게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쪽 계신 것 같아요. 예, 어디 마이크를 누가 주시나요? 네,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김효빈이라고 합니다. 영대인이 아니시네요. 네, 유승민 위원님께서 오신다고 하셔서 예. 부랴부랴 대학원 친구들이랑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점은 예. 제가 정치를 뭐 공부하면서 혹은 뭐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유승민 의원님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는 굉장히 젊은 층에서 높다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님 개인에 대한 호감도만큼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 혹시 유승민 의원님의 뭐 개인의 정책적인 성향이라던가 예. 뭐 개혁하고 싶은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가 예. 왜 바른정당의 지지로는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걸로 혹시 뭐 리포트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되게 아픈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근데 유이동 의원님도 오셨지만, 바른정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 너희들 새누리당에서 그냥 떨어져 나온 거 아니냐, 친박 비박 싸우다가 나온 거 아니냐, 너희들 자유한국당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게 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저는 저희들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과거의 새누리당하고 다른 모습을 국민들께 제대로 못 보여드려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창업을 해가지고 새로 정당을 시작하는데 지금도 2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 중에 뭐 일부 몇 분은 자유한국당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엉덩이가 좀 들썩거리고 또 어떤 분은 국민의당하고 어떻게 좀 안 될까 이러고 있는데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연대를 하거나 통합을 합당을 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정당의 수가 줄어드니까 그 입후보하는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래서 저도 지금 바른정당 제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 대구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대구 가면 아직도 60대, 70대, 80대는 저를 탁 째려보시고 저한테 아주 뭐 심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대부분 하신 말씀이 아이고 막 됐다고 막 합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바른정당이 아직도 그런 정체성이나 국민들 마음속의 이미지나 이런 게 아직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거는 가치, 지향하는 방향, 목표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또 현실에서는 세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그 세력이라는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선거에서.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보수의 길,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그 보수의 길로 저희 동지들이, 우리 당이 그 길을 계속 가서 국민의 신뢰라는 거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말로 깨끗한 보수 이러다가 무슨 부패 사건이 하나 턱 터지고 말로 따뜻한 보수 이러다가 저희들이 전혀 따뜻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다든지 정의로운 보수 이러다가 뭐 정의롭지 못한 그런 데 연루가 되는 이런 일이 터져서 한 번씩 휘청휘청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설사 저는 저희들이 새로운 보수가 가야 될 길이 틀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300년 넘도록 살아남았는데요. 영국의 보수당은 처음에는 왕과 귀족과 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었는데 산업혁명하면서 자본가 상공인들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로 영역을 확장했다가 그리고
시골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온 노동자들이 그냥 아주 중요한 그런 국민의 한 층이 되니까 노동자 계급까지도 또 영역을 확장해서 영국의 보수당이 노동자의 권익까지도 지켜주는 그런 아주 열린 그런 보수당이 돼가지고 300년 넘도록 저렇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 이후 72년, 정부 수립 이후 69년 이 역사에서 보수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이제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과거의 성공 방식에 집착하는 그 보수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제는 보수가 한번 크게 바뀔 때가 왔고요. 제가 그거를 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저는 보수 진짜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 보수로 2022년에 가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길로 가고 저희들 그 길로 가는데 지금 뭐 엄청 어렵습니다. 선거 며칠 전에 13분이 탈당을 해버릴까 20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지금도 굴럭굴럭 끓이고 있는데 저희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로 가면서 그 길 위에서 국민의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늘 이 통합의 길을 열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지지도가 저희들이 한 7%, 자유한국당이 한 11% 갤럽 여론조사가요.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 그 지지도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꼭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역할을 할 생각이고요. 제가 답을 시원하게 못 드려서 죄송한데 한 6개월, 1년 후 또 몇 년 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새로운 보수의 이 스타트업, 이 창업이 계속 성공해서 잘 갈지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그럴지 한번 꼭 좀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죠. 저 뒤에 계신 분, 저 굉장히 뒤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유승민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보수의 가치라든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존중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평소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들, 교수님들과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쟤는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끔 받게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이 좀 이런 보수의 가치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인식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유승민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계속 굴하지 말고 그런 교수님이 뭐라 그러셔도 절대 굴하지 말고 소신껏 계속 해주시길 바라면서 보수는 그냥 지키는 겁니다. 보수는 지키는 건데요. 보수는 좋은 가치를 지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는 지키는 거니까 뭘 지킬 거냐? 우리 헌법 법률 제대로 지켜야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법률을 안 지켰어요. 제대로 지켜야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지켜야죠. 보수가 제가 왜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꼴보수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강하냐 하면요. 보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우리 뭐 과거에 중국, 러시아, 일본 여기 둘러싸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역사 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 외부에 이 열강들 사이에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늘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나라로 지내왔는데 이제 강하게 대한민국을 지켜야죠. 지키고 저는 보수가 지켜야 되는 것 중에 그동안 보수가 제일 못 지킨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데 보수 그거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대해서 그동안의 보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거는 그건 좋습니다. 그 저희들 책임 있고 욕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저희들이 새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보에 비해서도 제가 늘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안보는 보수, 민생은 개혁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 저보고 너 민주당 가라, 정의당 가라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죽어도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요. 그분들한테는 안보와 성장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이 험난한 국제정세를 보니까 미국 가서 워싱턴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베를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씀이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결국 대통령께서도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서 사드 배치도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만 저는 민주당, 정의당 이분들은 우리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생각 저는 함부로 뭐 종북이다 이런 말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안보 현실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똑바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대응하는 그런 능력, 그런 인식 그게 저는 진보한테는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저는 많은 타이밍을 놓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수가 안보, 경제 성장 이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저는 보수로서 늘 자긍심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무능하다고 그랬고요. 제대로 하면 거기에서 저는 진보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질문하신 학생이 그런 생각을 진짜 갖고 계신다면 저는 저희들이 잘해서 학생 같은 분이 내가 어디 가서 나는 새로운 보수의 길에 찬성한다. 보수가 이렇게 바뀌면 나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그런 세력이 저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력이라는 것은 선거 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바른정당이 이렇지만 바른정당이 진짜 이 길을 용감하게 계속 가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 3년 뒤에 총선에서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한번 가볼 테니까요. 우리 학생께서 스스로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보수 같아. 그런데 과거에 낡고 부패한 그런 보수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안보, 경제성장, 교육, 복지 이런 데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진보는 아니고 건전한 보수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민주당에서 법인세를 대기업들한테만 약간 올리고 또 제일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소득세 조금만 올려가지고 그걸로 1년에 한 5조 6조밖에 안 생기는데 그걸로 지금 매일 지난 4개월 반 동안 발표한 기초연금을 올리고 아동수당을 주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을 17만 4천 명을 뽑고 온갖 이런 정책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저렇게 주장하는 저게 무책임하고 안이한 급진적인 진보의 행태거든요. 그래서 보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거고 중부담 중복지를 이야기하고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복지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세금 더 내셔야 된다. 세금 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책임 있는 자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 있는 자세,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책임 있는 자세로
진짜 개혁하고 역사의 진보를 믿으면서도 그 역사의 진보를 책임감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건전한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건전한 보수 세력이 여러분들 눈에 너무 안 띄어서 문제죠. 우리 정치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좀 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투표 하나하나 할 때 그냥 관상만 보지 마시고 안에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누가 덜 나쁜지 보시고 누구 정책으로 하는 게 이 나라가 좀 제대로 갈 것 같은지 살펴보시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좀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관계상 마지막 질문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대인의 질문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아, 예, 저쪽에 영어대 학우분이. 네, 안녕하십니까. 영어대학 영어학과 재학 중인 최주혁입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주최 측이랑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할 때 너무 정치적인 질문을 삼가해달라 이런 얘기를 받았었는데 일단 궁금한 점은 해결하고 가야 되니까 한마디는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예. 일단 지금 바른정당이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해원 전 대표 사퇴 이후에 이제 유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이제 4강파 그리고 이제 통합하려는 분들 사이에서 되게 갈등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직 당 대표는 아니시지만 당의 이름 있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바른정당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떤 생각이신지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바른정당을 만들 때 저희들이 이제 뭐 김무성 의원이건 정병국 의원이건 남경필 경기도지사든 원희룡 제주도지사든 저희들이 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 계속 지킬 거고요. 제가 지금은 당대표가 아니고 그냥 대선 후보 했다가 패배하고 저는 뭐 제가 이 선으로 좀 물러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랬지만 당이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해운 전 대표 사건도 뭐 정말 충격적이고요. 그래서 당대표가 물러나게 됐고 남지사 뭐 본인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뭐 굉장히 어렵고 이리 흔들리니까 옆에서 자꾸 툭툭 걷어차고 막 빼갈라 그러고 뭐 이럽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정치인이 어떤 부패 사건이든 가족의 문제든 그렇게 연루된 거하고 이 보수가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는 그 명제하고 저는 절대 혼돈하지 않습니다. 보수가 이리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저는 분명히 가야 될 당위고 그거는 필연이고 저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보수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제가 역할을 다 할 거고요.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지난번에 당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만약 제가 원하면 제가 그거는 기꺼이 맡을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뭐 일부가 반대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당대회는 저희들의 헌법인 당헌 당규에 따라서 그대로 11월 13일 날 치르니까 전당대회 어떻게 할지 제 생각을 늦지 않게 곧 밝히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정치 질문 해도 관계없는데 예. 정말 아쉽네. 근데 그 티셔츠는 뭡니까? 한울? 아, 율동 동아리입니까? 아, 예. 그 같은 티셔츠 입고 계신 분이 여러 분 앉아 계셔가지고. 예.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좀 마지막에 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통번역과 1, 2학번 김주상입니다. 이제 그 내년이 되면 최저임금이 7,500원대로 오르고 그리고 내후년 이제 2020년까지 인상폭이 지금까지 이어왔던 인상폭보다
훨씬 더 많이 인상이 된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 측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제 지금 한국의 노동의 대가가 충분히 정당한 대가로서 이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도로서 보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그 최저임금제가 이제 인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제 보수 유승민 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가 이제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후보 시절에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을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지금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 가지고 그렇게 반대하는 홍준표 후보도 그때는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정말 약간 이거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적용되는 게 작년에 정해진 게 6,470원이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16.4% 1,060원을 더해가지고 7,530원이 됐습니다. 그게 2018년의 최저임금인데요. 그렇게 갑자기 1,060원을 올리면 16.4%를 올리면 저는 그 올리는 거 보고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3년간 매년 15%씩 올리면 거의 10,000원 수준에 가거든요. 가는데 그렇게 이제 10,000원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나면 그러면 무슨 아르바이트 쓰는 아주 영세한 자영업주나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식당, 편의점 이런 데서 이제 아무래도 고용을 줄이거나 이렇게 될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3년간 올려서 10,000원으로 가고 그러고 나서 그 3년간은 한시적으로 이 기업주들이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같은 거를 국가가 좀 지원을 해주자. 지금도 이미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최저임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셨으니까 이제 올해 내년 18, 19, 20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7,530원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이 정부 사람들도 약간 너무 급했다고 좀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6,470원의 지금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인데 그거조차도 안 지켜지는 사업장이 많습니다만은 6,470원을 주 40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요 한 달에 한 135만원, 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35만원, 140만원이라는 이 임금 수준이 작년에 구역에서 사망한 김모 군이 받던 은성 PSD라는 그 스크린 도어 고치는 회사에서 받던 임금 수준이었습니다. 이 임금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가지고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최저임금은 그거는 어느 정도 올리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게 속도의 문제거든요. 복지, 노동, 교육 이런 거하고 관련된 이슈들은 속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자마자 인천공항공사 가가지고 정규직,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라 라고 한다든지 최저임금도 저는 한 10%에서 13% 정도 사이에 올리는 게 적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16.4%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린 거 이런 부분은 속도에서 있어서 생각하는 감이나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이미 결정이 나버렸고요. 2019년, 2020년 최저임금은 저는 속도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 정권 사람들도 속도 조절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올리면 그러면 막 기업이 망하고 난리가 나는 것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거꾸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그럼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사용자들이 경영자 총회나 정경련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 같이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거의 계속 매년 동결하자는 얘기냐.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을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속도의 문제가 있지만 올려야 되는 거는 분명하고, 다만 가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아주 영세한 소기업, 자영업자들, 그분들한테 정부가 저는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든지 그런 조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최저임금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제가 오히려 격하게 반대하는 거는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공무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그렇게 싶어하는 학생들을 저는 뭐 탓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 교사 너무나 괜찮은 안정된 직장이죠.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요. 육아휴직도 3년씩이나 쓰고요. 끝나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연금도 안정되게 받고요. 아주 좋은 직장이죠. 그런데 정부가 공무원을 갑자기 많이 뽑겠다고 저런 식으로 나서면요, 여러분 세금으로 그렇게 뽑겠다고 나서면, 그러면 노량진에 학원에 갑자기 젊은이들이 1년에 만약 5만 명을 더 뽑으면 노량진에는 그 몇 배가 되는 사람들이 더 몰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지 떠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젊은 청소년들의 꿈이 그냥 건물주 되는 거, 공무원 되는 거, 그런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세계하고 경쟁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냐. 미국에는 미국,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어떤 회사인지, 20년 전에 흔적도 없고, 예? 10년 전에 조그마한 회사인데 그 10년 사이에 얼마나 컸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중국에도 막 그런 회사가 막 생기고,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일자리를 마구마구 만들고 있는 그런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공무원들 더 뽑아가지고 그걸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컨대 소방공무원이 몇만 명이 더 필요하다. 소방공무원을 더 뽑는다든지, 사회복지나 환경에 꼭 필요한 현장 공무원을 더 뽑는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거둬들인 세금으로 공무원을 왕창 더 뽑겠다는 그런 발상,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 근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저는 지금 정부가 이번에 너무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약간 저를 포함해서 깜짝 놀란 측면은 있지만 아마 내년에 가면 속도 조절이 될 거고요. 저는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의 많은 기간제, 비정규직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민 의원님께 꼭 이건 한마디 하겠다 하시는 분 더 계신가요? 되게 많으시네요. 일단 그러면 영어대 학우분, 저 마이크 받았는데. 거기는 경영학과입니까? 예, 그러면 어느 분이 마이크가 계시는데요, 지금? 예, 하시고, 경영학과 하시고, 제가 한꺼번에 대답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정당 당원이자 한국외대 영어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렇게 커밍아웃 하시는 분을 제가 오랜만에 봤어요. 저는 유 의원님이 좋아서 바른정당에 가입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당연히 유 의원님을 뽑았는데요. 제 친한 친구 중에 대구 출신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유승민 의원님을 좋아하는 걸 보면서 배신자라고 하면서 욕하길래 싸운 적이 있는데
저는 진정한 충신이라면 가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 의원님이 절대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유 의원님께 평소에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라 전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금 굉장히 무너져버린 보수의 권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차후 총선이나 대선에서의 보수 정권 탈환을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 것이라 보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영학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답변 드리고 너무나 감동적인 질문을 하셔가지고 일단 당원 가입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 달에 당비 1,000원을 내면 책임 당원이고요. 그냥 안 내시면 일반 당원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 어디 당원이라 이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당원이란 말 그 자체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건데요. 그죠? 아, 저 친구 바른정당 당원이야 이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정치가 바뀌는 길 중에 하나가 좋은 당원들이 모여서 그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정당이 어떤 노선이나 정책을 정할 때 좋은 당원들이 그걸 같이 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당대회 할 때 당대표 뽑을 때만 한번 그냥 모바일 투표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당원들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정책을 정하는 그런 당이 되려고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배신자 그러는데 배신자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답을 드리면 홍준표 후보도 제가 맨날 TV 토론할 때 옆에 앉아 깐죽깐죽거리면서 계속 배신자라 그러는데요. 근데 저 배신한 적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무서울 때, 그 레이저 힘이 제일 무서울 때, 서슬이 시퍼럴 때 그분한테 대통령이 되고 나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거의 대통령 선거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인사를 했는데 청와대 청와대가 아니죠. 인수위에, 대통령직 인수위에 수석 대변인을 모시러 하는 걸 보고 제가 경악을 해서 그거 절대 안 돼. 그때부터 제가 계속 그 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그분한테 직접 내지는 공개적으로 여러 번 쓴소리를 했고 저는 그분이 제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오히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가 딱 2년 됐을 때 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일부러 제가 출마했습니다. 당이 이렇게 맨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잘못하는데도 그냥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지당하옵니다 이러고 전부 다 대통령 옆에서 간신들 같이 아분하고 그래가지고 당이 망해가고 정권이 망해가는 거를 제가 똑바로 느껴가지고 원내대표 되면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그때라도 집권 2년차 그때라도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했고 작년에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저와 제 동지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탄핵을 무슨 촛불 우리 국민들 힘을 보여주셨고요. 촛불 시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나와가지고 촛불 시위 촛불의 힘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고 며칠 전에 유엔의 총회 가서 열심히 말씀하셨는데요. 탄핵은 국회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우리 국민들 뜻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 새누리당에 저를 비롯해서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으면 탄핵 안 됐습니다. 저는 탄핵을 하면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이 일을 제가 주도를 하면서 이 일을 해서 앞으로 저한테 어떠한 정치적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때 각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탄핵과 탈당과 그것 때문에 제가
받아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억압이나 피해가 있으면 저는 감수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신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재판관이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고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죄 책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배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을 때는 저는 불구속 수사를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일국이 그래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고 탄핵이 됐는데 증인들 다 잡혀가 있는데 대통령까지 그렇게 굳이 구속을 해야 되냐. 재판을 해서 재판에서 선고가 유죄가 나오면 그때 가서 구속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속이 됐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수가 바뀌려면 그 내용이 바뀌어야지 머리 정신 상태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분들은 탄핵받고 구속되고 재판받는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고 친박 2명 자르는 걸로 자기들이 새로운 보수가 됐다고 혁신이 됐다고 주장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제 말이 그 사람들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보수가 그 정도를 해가지고 지금 그 정도 화장을 분칠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스스로 바뀌었다 우리 환골탈태했다 이래 주장해가지고 그 주장을 믿어줄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보고 배신자라고 그렇게 선거 때 공격을 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왜 힘 다 떨어져 가지고 정말 불쌍한 박근혜 대통령 지금은 왜 출당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정치를 하면서 자세나 그런 데 관련된 문제라서 우리 그 젊은 당원께서 그 대구의 친구를 더 혼내주시고 예. 대구 가면 제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혼이 많이 납니다만 저는 대구 경북 사람들도 언젠가는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구 가서도 광주에 가서도 늘 제발 대구하고 광주 좀 바뀌자. 대구하고 광주가 대한민국이 필요한 그런 개혁에 제일 앞장서가는 그런 두 도시가 되자라고 똑같은 소리를 저는 대구하고 광주에서 합니다만은 저는 대구 사람들도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다 정치하는 우리나 또 정치인을 뽑는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생각이 바뀌어야지 우리 정치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답변 드리고 경영학과 마지막 할까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05학번이고요. 오늘 저기 오시는지 모르고 제 스페인어과 10학번 제 좋아하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술 먹다가 얘가 학교가 많이 바뀌어서 이 앞에서 저기 찜질방 같이 이게 나무 계단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맥주 한잔 하자고 해서 왔는데 제가 익숙한 목소리가 많이 들려서 이쪽으로 한번 오게 제 목소리를 아세요? 제가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경영학과 졸업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대선 때 저희 와이프가 약간 문재인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정치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관심이 생겨서 토론을 많이 봤었는데 저는 유승민 그때 당시 대표님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 되게 많이 챙겨봤었습니다. 찍으셨어요? 찍었습니다. 당연히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 저는 부산 출신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대구 출신이라서 하도 홍준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싸웠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근데 제가 보슬에서 우리 대표님 찍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다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질문 드리려고 발언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었었는데도 대선을 할 때는 그 바른정당과 대표님의 그런 철학을 받고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예, 더 이렇게 하시면은 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더 생기지 않을까 예. 싶어서 예. 예, 혹시 더 예.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고맙습니다. 저는 05학번이라고 그러셔서 아직도 어떻게 학교에 계시는가 싶어서 예, 조금 연세가 드신 학생이구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졸업은 하셨구만요. 졸업은 제가 12년도에 했고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홍보를 하자면 제가 아인지라는 스포츠 브랜드 하고 있습니다. 예, 와주셔서 예, 고맙고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선 후에 이제 바른정당이 아까 정치외교학과 우리 여학생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대선 후에 저희 바른정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라고 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저 나름 이렇게 언론에 막 노출되고 뭐 어떻게 당대표로 나서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 나름 뭐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이제 저희 당이 보여준 모습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제가 국민들께서 바른정당은 확실히 자기들이 약속했던 그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저도 지금부터 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축제인데 그래도 맥주 한잔 하시고 오신 분이 역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도 감사드리고 우리 유승민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영대인회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전하면서 오늘 영대인회관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